이 선수 문제가 많았죠. 아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배트를?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야구에서 사라진 사기 구종들입니다. 사기 구종들. 사기라는 타이틀이 달리면 일단 맛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구종들이 요즘 워낙 유행인 스위퍼도 있고 또 예전 일본 투수들이 많이 던지던 포크볼, 그다음에 체인지업 여러 가지 변화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변화구 과연 뭐가 있었을까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3개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공 중에 하나는 역회전 공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스크류볼입니다. 스크류볼. 사실 스크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먹을 수도 있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명칭이 달린 공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어떤 공인지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 공을 역회전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정회전을 주는데 약간 팔을 비틀어서 역회전을 주는 공인 거죠. 팔꿈치에 굉장히 무리가 강했죠. 이제 이 공이 약간 체인지업처럼 가면서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구속만 제대로 나오면 굉장히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공이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미국에서는 변화구를 이제 거의 브레이킹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브레이킹볼의 일반적인 회전이 우투수 기준으로 포수 후면에서 봤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이는 감이 있는 건데, 지금 스크류볼 역회전 같은 경우에는 우투수 기준으로 반대로 떨어지는 공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투수들은 당연히 무기로 삼을 수 있고 타자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종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실 이 공이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많이 던지는 투수가 없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팔을 비틀고 손목, 팔관절, 어깨를 비틀어서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부상에 굉장히 노출이 심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으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선수는 예전에 다저스에서 뛰었고 2024년에 타계를 했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라는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을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고, 한때 우리 유현진 선수 다저스에 있을 때 체인지업이 약간 비틀어 던지는 그런 궤적이잖아요. 그래서 유현진이 발렌수엘라의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올랐던 인물이긴 한데, 이 선수도 사실은 선수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역회전을 준다는 건 팔 각도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틀어서 던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진이나 찍힌 거 이런 걸 보면 팔 각도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꺾여져 있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한다는 건 투수의 팔을 소모를 급하게 빨리 시킨다는 거고 선수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반짝 유행했지만 결국엔 빨리 사라진 구종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설적인 영국 열번 투수가 있어요. 칼 허벨이라는 투수인데, 이 선수는 워낙 스크루볼을 많이 던져서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대요. 물론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결국은 좋은 성적과 본인의 선수 생명을 맞바꾸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구종 스크류볼이 사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경제적인 용어기도 한데 대체제의 등장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역회전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우리가 흔히 제일 아는 서클 체인지업이라든지, 심지어 서클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변화도 줄 수 있는 타자 눈을 굉장히 속이기 쉬운 구종이어서 스크류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스크류볼 던지듯이 팔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틀지 않아도 된다. 부상 위험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스크류볼을 대체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 나오면서 이 구종은 결국에는 사장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예전에 83년도에 장명부 선수가 비슷한 공을 좀 던졌고, 유희관 선수도 약간 팔을 비틀어 던지는 그런 동작이 있었는데 본인은 은퇴할 때까지 싱커라고 강력하게 우겼던 그런 싱커를 아주 줄기차게 주장한 공이었습니다. 약간 비틀어서 던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팔에나 어깨에나 좀 무리를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체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스크류볼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체인지업도 요새는 서클 체인지업과 예전에 이제 벌컨 체인지업이라고 약간 스플리터 형식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김광현 선수가 던지는 공이죠. 벌컨 체인지업도 요즘에는 크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서클 체인지업을 워낙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스크류볼은 심지어 더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자를 찾게 되면 굳이 무리해서 부상의 위험까지 있는 스크류볼을 던질 이유는 없는 거죠. 모르죠. 또 누군가가 나는 이 공을 던질래 이런 선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선수들도 알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선수 생활이 위험하다.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저는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가 부상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어찌 보면 선수 생활의 모험, 포크볼 던지는 거죠. 제가 스포츠 의학 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부상을 당하는 구종은 속구다.
뭐 어떤 얘기를 해도 160, 150을 던지려는 투수는 모든 관절을 다 꺾어서 던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게 속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상을 많이 안게 되는 구종은 포크볼 정도. 네. 왜냐하면 허공에 이렇게 팔을 던지면서 그 하중을 다 팔꿈치로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가장 부상을 많이 받는 변화구는 다른 어떤 변화구보다는 포크볼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모든 현장 관계자도 95마일 이상의 공을 던지는 투수와 포크볼을 같이 던지는 투수는 결국엔 수술을 한다. 메이저리그도 그건 예외가 없다. 뭐 당연히 여러분 제일 유명한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 뭐 오타니 선수가 수술을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 95마일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 중에도 굉장히 뭐 수술을 한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투수의 이 팔꿈치나 인대나 이런 건 소모품 누가 덜 쓰게 만드느냐 누가 덜 소모되게 하느냐 싸움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점점 더 스포츠 의학이 발전한다. 처음에는 이쪽 2개였는데 이렇게 해서 6개인가를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본인 걸 다 쓰면 다른 사람 이식도 가능하고 심지어 동물 그 이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도 3번, 4번 이상 하는 근데 요새 좀 점점 어려지고 있대요. 요새 첫 번째 토미존 수술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3, 4학년 때 시작하면 중2쯤 되면 소모 시기가 된대요. 근데 그때쯤 해야 고3 때 스피드가 난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나. 사실 토미존을 하고 나면 구속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도 또 있으니까 수술 자국이 뭐 말도 못해요. 사라진 사기 구종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구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너클볼. 뭐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무회전 공이죠. 그렇죠.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도 공의 회전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공이 날아가는 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마치 나비처럼 날아서 이 투수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람 부는 날은 되게 힘듭니다. 제구 잡기가 본인이 제구를 못 잡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만큼 중력이 중요한데 타자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건 구속 차이잖아요. 때려도 잘 안 나가고 맞추기도 참 어려운 공이에요. 공 자체가 변화가 워낙 심하고 투수의 손에서 떨어져서 포수의 밑에 가기까지 공이 워낙 변화가 심하니까 사실 웬만한 베테랑 포수들도 캐칭을 원활하게 하지 못합니다. 메이저리그의 아주 대표적인 너클볼 투수가 팀 웨이크필드 뭐 이 친구도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만 보스턴이 우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투수인데 팀이 그 위기에 모여있는 상황에서도 팀을 승리로 이끌어낼 정도로 굉장히 너클볼을 잘 던졌던 그런 투수거든요. 뭐 거의 너클볼 하나로만 사실 200승을 한 투수니까 전설적인 너클볼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현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투수들 중에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역시 뭐 SSG 베테랑 노경은 선수가 아직까지는 너클볼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해야 돼서 어제 제가 현장 갔다가 노경은 선수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너클볼 해가지고. 근데 너클볼 던지나요? 지금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던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스태티지로 봤을 때는 비율이 0.4%인가 그래요. 정말 얼마 안 던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인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피치컴이라고 여기에다가 한 다음에 포수가 누르면 여기를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 포크볼, 속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클볼은 워낙 비율이 적으니까 거기다가 설정을 넣기가 좀 애매해요. 그럼 그걸 사인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던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크볼 사인을 받으면 그때 너클볼을 던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포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포수는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웨이크필드도 아니고 내가 구속이 이제 나는 느린 너클볼이라 포수가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혹 어쨌든 그래도 타자들은 여전히 헷갈려하는 그 구도니까 너클볼을 던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경훈 선수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최병용 선수라든가 몇몇 던지는 투수들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그 공을 많이 던지죠. 그러면 타자는 생각지도 않았던 구속이 들어오니까 배트가 나가 빗 맞아서 뜬공이 나거나 그냥 평범한 땅볼이 되거나 스윙이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구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뛰었던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너클볼을 또 제대로 던지는 투수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슬로우 비디오로 봤을 때 와 근데 회전이 아예 없다라고 최고로 해봤던 게 옥스프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롯데 시절에 던졌던 구도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호날두 무회전 킥보다도 회전이 없어요. 공이 그냥 이렇게 가요. 이게 어떤 회전이 조금도 없이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와, 저 정도 구속이 뒷받침되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모험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포수가 못 잡으니까. 그래서 포수도 보통 이제 두꺼운 미트를 쓰는데 너클볼을 잡으려는 포수는 너클볼 전용 그 미트가 따로 있어요. 좀 얇아서
약간 일루수 미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공이 빨리빨리 떨어지고 훅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처하려면 두꺼운 미트,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이 위력적이진 않으니까 얇아도 괜찮거든요. 그런 미트를 써서 사실 포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국내에서는 사실은 라이언 피어밴드 이런 선수가 있을 때는 장성호 포수가 그래서 거의 전담으로 나와서 포크볼을, 그러니까 저 너클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워낙 잡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사도 나오고 많이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거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잡냐 하니까 이제 베테랑 포수가 그냥 떨어뜨리고 빨리 죽는 게 빠르다, 이제 이런 얘기해요. 그냥 이제 잡으려고 막 용 쓰지 말고 그냥 떨어뜨리고 빨리 그 땅에서 죽는 게 그게 더 빠르다. 그 정도로 변화가 심한 공이었죠. 이 정도로 그 변화가 심하고 맞아도 잘 안 나가면 여러 선수들이 도입해 볼 만한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종적을 감춘 구종이 됐죠. 실제로 이제 과연 이제 너클볼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만큼 실익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많고, 어쨌든 그립이 굉장히 독특하고 던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투구 메커니즘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있고, 모험수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많이 안 던지는 공이 됐죠. 그러니까 웨이크필드 얘기도 했고, 많이 익숙할 선수 중엔 알레이 디키라는 선수도 있는데, 요 선수들은 원래 이제 그 너클볼 던지던 투수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톡구나 이런 걸로 승부가 안 나니까 너클볼을 사사를 받습니다. 전설적인 뭐 니크로 형제라든가 찰리 허프 이런 그 너클볼을 던지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선배들한테 가서 저 너클볼 마지막 시도로 너클볼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배워서 결국은 이 선수들은 주로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로 진화를 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너클볼만 던지는, 그러니까 너클볼을 주무기로 하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사라졌어요. 디키는 실제로 너클볼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 선수 생활을 또 굉장히 조금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익을 본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건 어쨌거나 메이저리그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소모가 된 투수가 너클볼을 다시 장착해서 반등하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연습할 때 너클볼을 가끔 던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연습할 때 던지지만 경기에 써먹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캐치볼 할 때 가끔 그 선수들 너클볼 던지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경기에 쓸 거야? 아니 그냥 장난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부활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이제 배우기 어렵다는 얘기죠. 팜볼은 사실 전형적인 체인지업이죠. 그러니까 약간 손바닥에 올려서 던지는 거거든요. 거의 뭐라 그럴까, 그립을 안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립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정도로 공을 밀어 던지는 거의 계열의 투구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너클볼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이 좀 덜 먹는 공이니까. 예. 저도 정말 국내에서는 던지는 선수가 누가 있었을까 했는데, 예전에 게임으로만 남아 있었던 정말 박철순 선수의 팜볼, 아니면 이제 최근 투수 중에서는 이제 은퇴한 정찬원 코치가 마지막으로 아마 팜볼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이제 타자의 눈을 속이거나 타이밍을 빼앗는 용도로 이제 던졌던 공이죠. 예. 사실 이제 박철순 선수가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82년 처음에 와서 그 당시에 오비가 그렇게 전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윤동규라든가 김우열 뭐 다 잘하는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대개는 이 선수들이 이제 실업 무대에서 오래 뛰어서 말년에 이제 프로에 오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채훈 선수는 이제 고교 막 졸업한 선수 몇 명 와서 사실 팀 전력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는데, 22연승을 만들어낸 박철순 아니었으면 아마 오비베어스가 당시 우승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공 던지는 것도 뭐 신체도 워낙에 부드럽고 또 잘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선수가 국내에선 처음 보는 마구를 던졌어요. 그게 바로 팜볼이에요. 당시는 이제 거의 직구 슬라이더 커브 정도였는데, 거기서 속도 변화를 주는 팜볼을 던지면, 특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거의 뭐 추풍 낙엽처럼 타자들이 삼진으로 물러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지금 이제 총재님 중계하시면서도 공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팜볼이라는 볼을 처음 들었는데, 이미 이제 박철수 선수가 마이너리그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 진출을 해서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팜볼을 배워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본인도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존의 이제 생존은 어려운 이유가 결국에는 구속이 뒷받침이 안 되는 공이고, 타이밍이나 이런 게 빼앗기 위한 던지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어쨌든 강력한 구위로 기본이 바탕이 돼야 나머지 타이밍을 뺏는 공도 위력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근데 팜볼은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고 느린 공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타이밍을 뺏기 어렵지만 구속이 받침이 안 되면 잡아내기 오히려 용이하기도 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강속구 투수가 대세기 때문에 판볼도 점점 사장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구종을 뭐 다른 그 사라진 구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 완벽하게 던지기가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에도 이 공을 던졌던 선수가 샌디에고 마무리했던 트레버 호프만 정도인데 그 선수를 제외하면 이 판볼을 던져서 성공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마스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이상 해가지고 오프스피드 할 수 있는 대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지금. 진짜 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착 달라붙는 공이죠. 이건 사실 불법이죠. 아주 부정투구죠. 부정투구. 예. 왜냐면 공 이제 스피드볼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뭐 표현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에 뭔가 침을 뱉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스커프볼이라는 거는 이제 공의 생채기를 내는 거죠. 뭐 심을 이제 실밥을 물어 뜯거나. 그다음에 그 앞에 표면을 이렇게 뭐 사포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샤인볼은 아예 문질러 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거의 빛이 날 정도로 한다 해서 샤인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에 어떤 의도적인 위해를 가해서 변화를 다양하게 주는 그런 공들이라 할 수 있죠. 다 부정투구. 다 부정투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구가 이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서 공에 약간 흠집을 낸다거나 약간의 위해를 가해서 공의 그 궤적을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공관리보다 메이저리그 공관리 굉장히 좀 특별하게 하잖아요. 진공으로 되려 공의 수분을 좀 말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공에 우리나라 공처럼 하얗지 않고 약간 누리띠띠하죠.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그렇다거든요. 약간 생각보다 우리 공은 손에장 감긴다면 메이저리그 공은 약간 미끄럽다 그러더라고요. 선수들 얘기로는. 그런 공에 약간의 마찰을 해서 상처기를 낸다거나 아니면 손에 끈끈이 같은 걸 발라서 던지면 공의 회전수라든가 공의 위력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한 3, 4년 전쯤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사실 이제 파인타르죠. 파인타르 이제 어딘가 묻혀서 뭐 글러브에 묻힌다든지, 모자 요 챙에다가 미리 바른다든지, 아니면 목, 그다음에 여기 뭐 유니폼 벨트 쪽 던지기 전에 쓱 괜히 모자 만지고 글러브 이렇게 한 다음에 던지면 공이 거의 쩍쩍 달라붙어 있는 거죠, 공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을 긁어 던지면 굉장히 변화나 이런 게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슈가 많이 심해져서 심판진들이 이제 투수의 어떤 그런 걸 검사를 많이 하고, 메이닝 내려올 때마다 모자 벗고 다 확인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부정투구를 막겠다는 게 이제 메이저리그 의지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이제 투수들 그 입에 침을 바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투수가 던지는 원 있잖아요. 그 원 안에서 하면 불법입니다. 바르고 닦고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아직도 유망주긴 하지만 롯데 김진욱 선수가 코로나 시기였던 건데, 코로나 시기엔 더군다나 다 이런 게 좀 그런 게 예민했을 텐데 조금 안에서 좀 침을 좀 이렇게 바르는 거에서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도 일종의 부정투구인데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 특히 투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강한 공을 던지고 싶어서 일종의 이제 뭐 앞서 그 파인타를 송진 얘기도 해주셨지만 끈끈이 같은 스파이더텍 요런 것도 좀 쓰고, 또 어떤 선수들은 그 선크림 같은 것도 이 팔에 발라서 가끔 이제 손 이렇게 움지르는 투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는 다 잡아냅니다. 그 이슈가 워낙 컸고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저도 기억나는 게 세인트루이스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포수 몰리나 선수가 바운드 된 공을 받았는데 글러브로 못 받고 이제 몸으로 막은 거죠. 블로킹을 했는데 공이 붙어 있어. 너무 끈적이는 걸 많이 발랐는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도 어떤 그런 걸 제재를 많이 가하고, 실제로 발견했을 때는 바로 즉각 퇴장도 시키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죠. 근데 그 파인타르 때문에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는 예전에 조지 브렛이라는 타자가 있어요. 그 선수는 그 방망이에다가 원래 묻혀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끈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 양반이 결승타인가를 치고 홈에 왔는데, 홈런인가를 치고 홈에 들어왔는데 상대 감독이 어필을 한 거예요. 파인타를 너무 많이 붙였다. 근데 그게 규정이 있어요. 룰에 홈플레이트에 그러니까 배트를 대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괜찮지만 그 안쪽으로 끈끈이를 바르게 되면 이거는 부정 타격이다. 그래서 결국은 홈런이 무효가 돼서 더가웃에서 쏜살같이 나와서 막 항의했던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는 거의 그게 너무 이슈가 많이 됐고, 사실 그걸 잡아내는 게 심판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어도 그걸 잡는데 재미를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중계에서도 어디를 싹 클로즈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니까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정 투구들이죠.
국내에서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레전드 투수 한 분께서 현역 때 바셀린을 발랐다고 그러셔갖고 꽤 이슈가 됐었죠. 웃자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모든 팀이 다 사실 같이 공범이죠. 그것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예. 저는 현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구종이긴 하는데 사기 구종이 더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ABS 존을 조금 조정했거든요. 조금 낮은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조정했어요. 물론 크게 조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낮은 존에 대한 잡아주는 확률이 높고 또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이 던져요. 포크볼이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연도부터. 왜냐면 어린 투수들이 이미 많이 던져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팔을 제일 많이 갉아먹는 구종 중에 하나가 포크볼이긴 하지만 속구다. 그리고 그런 걸 같이 했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저는 포크볼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좀 올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투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맞춰 잡으면 좋죠. 긴 이닝을 던질 수도 있고. 근데 투수들은 삼진을 잡고 싶어하는 의욕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구를 던져서 삼진을 잡을 때 내 공이 위력적이구나 좋지만 포크볼을 던져서 스윙 삼진을 잡아도 그 쾌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면 그 유혹을 안 빠질 수가 없대요.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스트라이크처럼 쭉 가다가 뚝 떨어져서 스윙 삼진을 잡는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ABS 조정도 좀 있고 해서 포크볼을 많이들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 신인 투수들 중에도 포크볼을 벌써 장착하고 들어온 투수들이 많아요. KT 1라운드 뭐 저기 김동현 키가 크거든요. 타점이 높은 선수들은 또 그런 유리함 찍어 던지는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크볼 그 다음에 여전히 뭐 올해도 유행은 있을 것이다 스위퍼. 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위퍼를 지금 캠프 동안 준비하는 투수들이 꽤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궤적과는 좀 다른 게 오버핸드는 스위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팔각도를 내려야 되는데 과연 팔각도를 약간 내려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잘 던지지 못하는 스위퍼를 연마해서 던질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젊은 투수들을 보면서 좀 했어요. 너무 유행이라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가장 최고의 구종은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구종은 속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KBO는 지난 2, 3년 동안 구속혁명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속이 140 초중반에서 지금 어제도 지금 시범 경기를 통해서 5-6명이 지금 150을 넘게 던졌는데 확실히 구속혁명을 갖고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150이 넘는다 해서 막 물론 빠른 투수라고 하지만 최상위급의 빠른 공이라고 거의 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거의 155 정도는 가야 최상위급의 투수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진짜 빠른 공이라는 게 워낙 강력한 무기인데 이에 대응하는 타자들도 준비를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은 최강의 무기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인간의 신체 반응으로 완벽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정설이죠. 무조건 뭐 오타니 선수나 지금 뭐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팔꿈치 수술을 결국에는 하게 되거든요. 구단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155 이상을 던지는 신인 투수가 구단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언젠간 팔꿈치 수술을 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도 많이 하고요. 가장 최근에 예로 보면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유리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했는데 구단에서도 결정을 좀 빨리 내렸어요. 왜냐면 언젠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부상은 어쩔 수 없이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빨리 재활을 시켜서 복귀를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속혁명을 가져온 건 사교육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프로야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구속을 담보해야 스카우트 눈에 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구속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아카데미에서도 굉장히 구속을 증대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뭐 유행처럼 사실 번진 게 이제 트레이닝 센터라 해가지고 뭐 구속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야구 센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트레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센터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되고 유명한 선수들이 가서 구속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런 센터들이 지금 아시아에 또 진출해서 어떤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아 선수들이 워낙 많이 미국에 가니까.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선수들을 시장을 노리고 아시아에다가 센터를 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저 한화의 이상규 선수가 큰 화제가 됐는데 이 선수가 미국을 가서 한 달 가까이 사설 트레이닝 센터에서 투구를 배우고 왔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선수인데 2,800만 원 정도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번 연봉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열정을 갖고 도전했는데 그게 만약 국내에 있으면 그거보다는 좀 덜 들겠죠. 아니, 간절하게 바라는 게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이 이제 끝난 걸까라는 생각도 좀 서글프게 해요. 근데 진심으로 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가 또 나오길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뭐 예체능이라 그렇다고는 하는데 공부도 그렇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가장 이제는 투자 없이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스포츠도 마찬가지. 저는 문동주의 160의 낭만 야구. 멋지네요.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왜냐면 문동주 선수 이제 어제였죠. 이제 시범 경기에서 159.7km 던졌거든요. 공식적인 표기에는 이제 반올림을 해서 160으로 나왔는데 시범 경기에서 159km를 던지는 투수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 선수 올해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잘 아시다시피 김도영 선수하고 라이벌이잖아요. 김도영이 지난해 거의 커리어 하이에 KBO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제가 만약 문동주라면 올해는 뭔가 문동주의 해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동주에 대한 기대도 크고 과연 아프지만 않으면 이 정도의 구속을 갖고 어떻게 타자를 요리할지 또 이미 보여줬던 부분 좀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국내 선수 한 명 해주셨으니까 저는 외국인 투수 중에 작년에는 그 제임스 네일 선수가 스위퍼로 우리나라를 거의 뭐 평정했거든요. 한국 시리즈까지 해가지고. 근데 올해 또 굉장히 좋은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들어온 게 두산 베어스의 콜 어빈 선수가 스위퍼를 많이 던지는 투수기도 하고 굉장히 체급이 높은 투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수가 스위퍼로 KBO 리그에서 어떻게 안착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아직도 이 타격폼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죠. 2014년에 이제 최초 200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가. 저 타격폼에 대한 말이 사실 엄청 많은데 근데 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안타 안 쳐봤으면 뭐라 하지 말아라. 200안타도 못 쳤으면서 무슨 이쁜 타격폼이고 뭐냐. 염경엽 감독이 가장 이상적인 타격폼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뭐 그럴만 하잖아 200안타 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얘기했던 게 염 감독님은 성원창 선수가 저 이후로 타격폼을 또 바꾸거든요.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는 스타일의 타자예요. 근데 영 감독님은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바꾸냐. 200안타를 쳤던 타격폼을 왜 바꾸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하시더라고요. 200안타 치고 난 다음에 아마 서건창 선수가 조금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 말고 더한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도 좀 겪고 팀도 옮기고 지금 이제 기아에서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저 때가 얼마나 특이했냐면 저 시즌 14시즌 끝나고 이제 당연히 시상식에서 독차지를 할 거 아닙니까? 서건창 선수가. 근데 방송국에서도 이제 막 시상식장에서 그 타격폼을 해달라고 막 그 정도로 굉장히 특이했던 타격폼이죠. 본인은 어쨌든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이정우 선수가 사실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타격폼 바꾸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서건창 선수의 사연이랑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이정우 선수도 바꾼 타격폼으로는 썩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결국 과거로 돌아갔거든요. 서건창 선수도 이정우 선수처럼 다시 좀 재빠른 수정을 과거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남아 있습니다. 타자들이 그런가 봐요. 더 뭔가 나은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는 거지 내가 퇴보하려고 바꾸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용규 선수는 거의 투수만큼 다리를 들고 나가면서 때리는 스타일이죠. 거의 저 차는 게 정면에서 보면 그때 우스갯소리로 누가 또 야구인분 한 분이 야 포수 차겠다 약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말할 정도로 근데 한화에 가서 더 높이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레그킥을 극단적으로 하던 선수니까 굉장히 특이했던 타격폼이죠. 체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용규 선수도 굉장히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매번 타격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체력 소모도 꽤 큰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 동작으로도 계속 파울 만들어서 용규놀이 창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규는 약간 다리를 들고 치는 이거고 이승엽은 다리를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턴을 하는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외다리 타법? 이용규 선수는 거의 와인드업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정석적인 레그킥을 하는 약간 사자였던 거죠. 잘 쳤으니까 아직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체력 소모가 있는데도 아직 야구하고 있잖아요. 정성훈 선수의 외다리 타법도 거의 아까 이용규만큼 이제 다리를 높게 드는 편이죠. 사진 기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왜냐면 그림이 너무 멋있게 들었을 때 나오니까
저 타격폼을 뛰어넘는 임팩트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고 또 딱 타격할 때는 딱 붙여서 스윙을 하는, 그리고 약간 건들건들하는 이 동작은 저도 야구 중계를 꽤 오랫동안 보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독특한 타격 자세는 박정태 선수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동작으로 야구를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잘하셨기 때문에 또 30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세웠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격 동작을 떠나서 기록을 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정태 선수가 해설로도 또 활동을 또 하시고 하셔서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께서 이 타격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께서 뭔가를 쫙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 뭐 이게 좀 무게 중심이 이렇게 너무 넘어가면 또 안 좋고, 뭐 잡기 편한 이걸로 하시다가 이거는 이제 또 타이밍을 잡는. 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약간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타격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커리어 초반에는 저런 타격 동작은 아니었어요. 근데 갈수록 타이밍도 맞추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격 자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타격 자세로 결국은 뭐 좋은 기록을 냈기 때문에 정말 레전드급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타격폼이죠. 본인도 3년 만에 만든 타격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99년 아시아 선수권 갔을 때 중국 선수가 엄청 비웃었대요. 네. 박정태 선수가 타격 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참교육을 말로 홈런으로 바로 참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뭐 도선든 그런 에피소드가 또 숨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박정태 선수 한참 잘할 때 리틀 야구, 초등학교 야구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타격 자세로 다들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다 이러면서. 그래서 야, 저거 괜찮나 그랬더니 부산 출신 친구들은 다 요새 이게 유행이란다 그러면서 당시에 박정태 선수 타격 자세는 정말 대단한 유행이었어요. 너무너무 특이했었죠. 권희동 선수 타격폼은 제가 알기로는 박지용 선수 타격폼에서 거의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박정태 선수 타격폼에서 좀 비슷한 것도 차용된 게 있는데, 근데 웃긴 게 유튜브에서 본인이 밝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거의 완성된 타격폼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장염이 걸려서 거의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선수가 근데 거의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본인 고교 야구부에.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장염 이슈 속에서 만들어진 타격폼인데 그날 엄청 잘 쳤대요. 그래서 그 타격폼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치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붙여놓고 완전히 몸을 비꼬아서 팔은 바이올린 키듯이 들고 하는 게, 박재홍 선수도 굉장히 독특한 타격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앞쪽으로 나와서 팔을 붙여서 치는 스타일인데 박재홍보다 권희동 선수의 타격 자세가 더 독특합니다.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요. 김성환 선수의 타격폼은 따라하기 참 어렵습니다. 워낙 엉덩이 쪽, 둔부 쪽이 발달하셨던 데다가 뒤로 쭉 내밀고 배트를 완전히 뒤로 뉘었기 때문에 오리궁뎅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독특하셨죠. 항상 저도 김성환 감독까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이제 워낙 자료를 통해서만 본 영상인데 저 정도로 힙을 뒤로 뺀 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근데 또 아까 박정태 선수 말하면서도 했지만 김성환 감독님은 또 야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 타격으로 굉장히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팬들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홈런왕 3번, 타점왕 2번, MVP 2번. 무시무시한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동네 야구 할 때인데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딱 눕혀서 이렇게 딱 타격을 했는데 좋은 건 있습니다. 준비 동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배트를 맞출 수는 있지만 물론 저는 이렇게 야구를 잘하지 못했다. 다행히 그래서 야구를 빨리 접고 중계 캐스터가 됐다는 슬픈 전설이 내리고 있죠. 공을 바로 보고 나갔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눕혀놓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빨라지죠. 양준혁 선수도 나름 백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타격폼이래, 만세하듯이.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그 와일드한 타격폼의 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캐서님이 말씀하신 스피드 주면서 타구에 좀 강하게 체중을 실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좀 눌러서 치려고 하는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눌러치는 포인트에다가 힘을 많이 가하니까 앞에 아크가 커지면서 이제 만세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막 다 따라하고. 근데 어쨌든 뭐 KBO 처음으로 이제 2000번째 안타를 때려냈었던 레전드니까 사실은 그 동작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성공한 선수는 아직 본 것 같습니다.
양준혁 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양준혁 선수가 굉장히 거구의 그 체격을 가지고 이 정도 체구가 아니면 따라하기 힘든 타격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뿌리는 거나 타격한 다음에 이제 아크를 만드는 게 이 정도의 체격을 가지지 않은 타자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준혁이기 때문에 만세타법이 성공한 거지 다른 선수가 만세타법을 했으면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뭐 40인 레전드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뭐 분이라고 보고 타격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양준혁 선수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눈이거든요. 볼을 고르는 그다음에 볼넷 사사구 요 기록이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딱 보기에는 사실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해 보이는데 그걸 굉장히 잘 골라내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0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양 기자 얘기 맞다나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닌 사람이 양준혁이에요. 보기에는 약간 투박할 것 같고 근데 되게 섬세하고요. 되게 영리합니다. 본인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안 좋은 날은 오늘은 볼넷 하나 3타수 무안타와 4타수 무안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말이네요. 3타수 무안타에 볼넷 하나면 그나마 타율이 덜 깎이는데 4타수 무안타면 타율이 확 깎인대요.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볼넷 하나 얻자.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볼넷 얻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한대요. 집중을 한다고 다 볼넷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타석에서 접근 자체가 다른 선수랑 좀 다른 거죠. 보통 오늘 안타 쳐야지, 홈런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타석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함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그 타이틀이 많지 않지만 양준혁은 당대 5손가락에 드는 정말 좋은 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또 1루까지 그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이 시그니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프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걸 가장 강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죠. 에피소드가 뭐냐 KT 때 이대호 선수가 기자실이 보통 이제 포수 후면 뒤로 있거든요. 물론 높이가 있지만 안 보여요. 워낙 이렇게 숙이니까 그 이 뒤로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보통 체구가 큰 분이면 웃긴 게 타자가 안 보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숙여서 치니까 타격폼이 진짜 독특하다. 라고 했었는데 나름 또 저 타격폼으로 또 결과를 만든 시즌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신기했던 타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다른 선수들이 다 놀렸잖아요. 너 땅 뚫고 내려갈 거냐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투구 각도를 맞추려고 점점 더 내려갔죠. 선수 말년으로 가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타격 폼의 특징은 빠른 발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타격 동작이에요. 또 본인이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공을 좀 잘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더 숙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을 좀 잘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참 전성기 때 LG 시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타격 코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팀에서 맞추면 멀리 가는 타자가 이대영이에요. 그러니까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되려 이 선수는 발이 빠르다는 것 때문에 야 맞추고 나가 이런 주문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타격 연습할 때는 담장을 쉽게 넘겼을 정도로 파워도 좀 있던 선수인데 그 부분이 좀 사장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통산 타율은 뭐 앞에 분들에 비하면 사실 많이 떨어지죠. 주로 이제 1번 타자로 나오고 빠르다는 강점 때문에 구단에서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너는 출루만 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만약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중심 타선은 아니었어도 뭐 5, 6번을 쳤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되려 발 때문에 많이 손해봤던 커리어를 좀 손해본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요게 보통은 팔을 뻗어서 이렇게 돌리지 이렇게 팔을 펴지 않고 돌렸기 때문에 이게 티라노 스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도 박병호 선수 외에는 저런 타격을 물론 이제 KBO에서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 좀 따라합니다만 다른 어떤 리그에서도 저렇게 빨리 힙턴을 해서 짧게 돌려서 장타를 만드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거구의 타자들은 아무래도 몸쪽 승부가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몸쪽 승부를 많이 하는데 뒤에서 짧은 스윙으로 짧게 잘 붙여서 나오니까 몸쪽 공도 장타로 굉장히 잘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 삼성으로 트레이드 돼서 최근에 또 잘 치고 있거든요. 삼성 팬들이 되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 너무 낡아서 우리한테 왔는데 요즘에 잘 치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낡은 장난감 아니다. 우리한테 티라노가 왔다. 정말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팀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잘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한테도 좋은 선택이 됐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사정이
과정이 있지만 또 어쨌든 본인이 분위기 한번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기회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그게 바로 트레이드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KT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긴 힘들고 또 필요한 팀이 있고 그러면 뭐 과감히 트레이드가 돼서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효과도 나온다고 봅니다. 케빈 유킬리스라는 선수는 배트를 약간 앞쪽으로 완전히 투수를 앞으로 이제 뉘어놓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보스턴의 그러니까 우승 당시에 이제 포수이기도 했고 굉장히 독특한 타격 자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준비는 요란한데 그거에 비해서 타격은 굉장히 잘했던 그런 선수예요.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이제 타격 보면 특이한 선수가 많은데 그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이 선수는 제프 베그웰이라는 선수인데 아마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니까 LG에 오스틴 딘 선수가 원래 텍사스 출신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우상이 제프 베그웰이었다고 이야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킬러비라고 그 이름이 B로 시작하는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송지만 코치 현역 때 그 기마자세였잖아요. 그 기마자세랑 똑같은 어찌 보면 송지만 코치의 원형이 바로 제프 베그웰인데 양쪽 다리에 힘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딱 버티고 서서 스윙을 하는 체격인데 워낙 이 체격이 좋다 보니까 힘이 있는 선수니까 바로 이제 짧게 나오는 그런 스윙에 굉장히 많은 홈런과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런 타자로 기억이 돼요. 휴스턴 레전드고 또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어요. 17년에는. 그러니까 뭐 타격 폼에 대한 뭐 비난이 있을 수가 없는 선수죠.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 네, 엄청난 선수죠. 이 선수는 완전 이제 개다리 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이제 주니치하고 저 요코하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야구를 잘했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타격 자세를 갖고 있었죠. 준비할 때만 그렇지 정작 그 공격을 할 때는 거의 정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프레임을 좀 나눠가면서 스탑했다가 갔다 보시면 결정적으로 치는 순간에 발동이 걸릴 때는 정석적인 타격 폼으로 가요. 다만 준비하는 자세가 본인이 이제 루틴 지키는 것도 있고 좀 하체 잡아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개다리 타격 폼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타네다 선수는 우리와도 좀 연관이 있죠. 맞아요. 저도 잘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삼성에서 2010년에 타격 코치를 또 했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야구랑도 좀 인연이 있었고 좀 여러모로 좀 친숙한 선수죠. 자바리 블레시는 좀 우리나라 야구에 좀 올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네, 선수예요. 그렇게 인상적인 커리어는 남기지 못했었는데 저 모으고 하는 출발 자세 저게 굉장히 독특했던 선수로 기억하죠. 이 선수가 사실 이 신장이 196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뭐 어떤 걸 들고 나와도 되게 다듬이질 방망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망이가 작게 느껴지는데 다소곳이 이렇게 방망이를 쥐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선수예요. 사실 저 은퇴를 일본에서 했죠. 그래서 아마 국내도 한번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은퇴를 하고 말았지만 타격 자세만 놓고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요 타격 자세는 크레이 카운셀. 선수로보다는 최근에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더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7년 플로리다와 2002년 우리 김배현 선수 뛰었던 애리조나 당시 애리조나 디백스 때 그 우승 멤버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시카고 컵스 감독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애리조나 시절에 타격 폼을 굉장히 그때 당시 야구 보면서 특이하다 했었는데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세일러문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타격으로 굉장히 애칭이 붙어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높이 들고 비틀면서 이제 치는 게 특이했던 선수죠. 이 선수 문제가 많았죠. 에런 로알드. 아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배트를. 기마 자세인데 배트를 이제 몸 중심에서 좀 흔들다 보니까 오해를 좀 많이 받았던 로알드 선수예요.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때는 우승도 했고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했고 필라델피아에서 선수 생활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금을 받고 갔는데 잘 못해서 약간 먹튀 이미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동작은 저도 이런 동작은 처음 봤습니다. 깜발을 완전히 바닥에 거의 대고 방망이를 뒤로 넘겨서 준비하는 미국 대학 선수인데요. 알렉스 부칠리라는 선수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잘 몰라요. 부칠리 선수는 뭐 뛰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왜냐면 프로 생활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항상 타격 폼과 관련된 영상에 어떠 있으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타격 폼이 뭐 지금 뭐 거의 배터박스 벗어날 정도니까 오른다리가 엄청 특이하죠. 직구를 준비했는데 근데 직구는 사실 후보군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본 투수들 중에 가장 공이 빠른 히어로즈 소속의 안우진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체형이 그렇게 우락부락한 스타일은 아닌데 공이
빨리 나오는 스타일이라.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머니가 배구 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몸을 가장 부드럽게 잘 활용하는 투수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체격도 좋고. 또 타점도 신장에 있으니까 높게 찍히고 유연하다 보니까 회전이나 이런 것도 잘 활용하는 선수고,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18년 데뷔해가지고 딱 기량을 터트린 건, 저는 21년 포스트 시즌도 잘했지만 22년이 아무래도 최고의 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안우진 선수가 15승 하면서 삼진을 무려 뭐 254개인가 잡았거든요. 그때 직구 포심이 거의 160 뭐 이렇게 나오던 해였는데, 캐스터님 보시기에는 안우진 선수 직구가 그래도 좀 치기 힘들다, 이런 요소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투구 폼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 데다가 타자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공을 공략하기에 어려움이, 일단 타이밍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공도 약간 그 끝에서 올라오는 무브먼트가 있어서 타이밍을 맞춰서 때려야 이제 공이 정타가 나는 거잖아요. 타격 메커니즘에 의하면 굉장히 상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면 약간 위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타자들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약간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하는 느낌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많지만 좀 주목한 거는 저 고척돔 마운드가 유일하게 플레이트가 원 플레이트로 이제 우리나라 구장 중에서는 하는 구장인데, 본인은 저 플레이트를 굉장히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조금 심적으로 이점을 얻는 것도 있지 않을까. 홈구장에 이점이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아무래도 뭐 일단 속도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160 가까운 공을 던지니까 타자들로서는 체감이 좀 나를 수밖에 없지 않나. 더블 플레이트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우진 선수는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연수를 타면 빨리 메이저리그를 가죠. 메이저리그는 다 싱글 플레이트입니다. 본인이 부상만 당하지 않으면 메이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뭐 제구가 좋은 투수들도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의 구속이 돼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나 일본 쪽에서나 해외 야구 쪽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가장 어찌 보면 근접해 있는 선수는 안우진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메이저리그. 제 옆에가 이제 LA 타임즈하고 그 다음에 디 애슬레틱 기자들이었어요. 한국 선수들 좀 아냐. 요즘 한국에서 뛰는 거의 유일하게 아는 선수가 안우진 한 명이었어.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독보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여러 가지 명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캐스터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안우진이 이런 명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한 게 있었을까요? 22년 한국 시리즈에 정말 빼어난 피칭을 해서, 사실 안우진이 없었다면 키움이 한국 시리즈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되게 그렇잖아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그런 야구 팬들도 많고, SS가 워낙 좋은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정말 외롭게 안우진 선수가 팀을 이끌고 와서 언더독의 반란을 한번 기대해 보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안우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도 기억나는 게, 이 안우진 선수가 공을 던지다가 여기가 이제 생채기가 떨어지고 이제 피가 났었는데, 흰 유니폼에 이 피를 닦으면서 이제 던졌던 그 기억이 좀 나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꼽은 장면은 그 22년이긴 한데, 역시 대구에서 삼성 상대로 던질 때 9회 97개째 던진 공이 160km가 나온 공이 있었거든요. 그 공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직구 중에서도 더군다나 거의 100개 가까이 공을 던진 투수가 160km를 찍는다는 게 물론 비공식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대단하지 않았나 좀 싶더라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볼을 던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보통 투수들이 아웃 카운트도 별로 없고 또 주자가 가득 들어차 있고 실점을 하게 되면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수는 무사만루에서도 본인 공을 던져서 타자 3명을 모두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위를 갖고 있고, 특히 그 강점 중에 중심은 역시 속구, 직구인 것 같아요. 직구로만 치면 예전 선수를 포함해서 저 인상적이었던 선수들이 혹시 있을까요? 축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은 불세 추레스타, 최동원, 또 선동영 이런 선수들이 있고, 기억에 남는 속구를 잘 던졌던 투수는 저는 김진우 투수. 안우진처럼 체격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정말 빠른 볼을 갖고 있었고,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윤성민 선수가 아마 메이저리그에 그 많은 관심을 받았을 때일 거예요. 윤성민 선수가 이제 캠프를 딱 가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연습 투구를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다 와서 윤성민 선수보다 그 옆에 있는 투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김진우 선수입니다. 왜냐면 일단 사이즈가 메이저리그급으로 크니까, 속구 던지고 컵을 던지니까 다들 물러서 저 옆에 있는 투수는 누구냐고. 네, 그게 바로 김진우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위력적인 공을 던졌었거든요. 저는 야쿠르트 시절의 임창용 임창용 대단했죠. 뱀 직구. 그 영상을 아직도 조금씩 봐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야구한테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만큼은 그 시절에 일본을 씹어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일본 프로야구에 태극기를 꽂은 사람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모로 또 그 이후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야구적으로 직구만 봤을 때는 대단했다. 지금도 사실은 직구 하면 오승환 선수 이야기를 맞아요. 하지 않을 수 없죠. 오승환 선수가 데뷔했을 때는 마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중간 개투로 나와서 한 이닝 정도 던지는 그냥 구원 투수였는데 잘 던지니까 셋업맨 마무리까지 가서 지금은 뭐 이제 한미를 통틀어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됐는데 역시 그 기본은 속구였고 그때는 분명히 속구라는 걸 타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칠 수도 없고 치면 그냥 내야 플라이 정도가 나올 정도로 정말 구위가 대단했었죠. 좀 메이저리그를 포함해서 전 세계 선수들 중에서 캐스터님께서 보셨을 때 인상적인 직구를 가진 투수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만나본 투수 중에 아롤디스 체프만이라고 마무리를 했던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조금 옛날만 못한데 이 선수가 이제 양키스에서도 마무리를 했었고 신시내티에서도 선생활을 했었는데 볼을 던지면 이게 사람이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직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이 연습 투구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야 이런 공을 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 정도로 위력적인 별명이 쿠바 미사일이었거든요. 어떤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아서요? 저는 잘 모르니까 사실 직접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김하성 선수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이제 지금은 수술하고 있지만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가 최근에는 정말 볼이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역사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이때 저 결승전에 던진 공이 딱 3개. 일단 정대현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SK의 그 여왕벌이었기 때문에 또 9회 말 1사말루의 병살타 유도. 아마 이 장면은 야구 팬이면 한 2만 번씩들 다 돌려보셨을 장면. 정대현 선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싱커볼 투수. 그 싱커라는 구종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종인데 아무래도 이제 투심 페스티벌 계열에서 조금 더 이제 종으로 움직임이 있는 구종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대현 선수의 싱커가 쿠바 선수들까지 치기 힘든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구속이 느려요. 구속이 느린데 왜 장점이냐면 속구의 구속이나 싱커의 구속이 거의 같아요. 무브먼트 자체가 하나는 직선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정상적으로 온다면 싱커는 거의 비슷하게 더 확 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 친구가 커브를 던져. 커브는 느리지만 또 급격히 휘거든요. 궤적이 다 다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결국은 때렸는데 이게 속구인지 싱커인지 모르고 때린 거예요. 때리고 보니까 땅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저렇게 주자가 있는 상황 병살타가 되고. 정대현 선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공을 던질지 모르고 치고 난 다음에 땅볼 나오면 큰일 났다. 대려 이제 정대현이 있으면 타자들이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말루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땅볼을 치면 병살로 경기가 끝나. 이런 압박을 타자들이 가지니까 타자들이 비슷한 공은 더 신중하게 더 빨리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다 보니 뭐 정대현만 나왔다면 경기는 끝이야. 최악의 결과가 아웃카운트 2개인 거니까 타자 입장에서 압박이 셌겠네요, 확실히. 싱커가 갖는 장점, 그러니까 땅볼을 유도하는 데서 주는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삼진을 잡으려면 공을 최소 3개를 던져야 되죠. 근데 땅볼을 유도해낼 수 있으면 공 하나면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경제적인 투수가 없는 거죠.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이 정대현 선수 최고의 명장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구인들로서. 근데 오히려 아쉬워요. 왜냐하면 SK 시절에 정말 그 김성근 감독님 시절에 그 SK가 명장면이 많은데 너무 이걸로 수렴하는 것 같다 약간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시기엔 정말 강력한 싱커볼 투수였던 것 같아요. 2007년에 70게임 나왔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일단 나오면 타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또 정대현이야? 정대현 선수가 그냥 잘 안 나와요. 주자가 기본 1루에 깔려 있거나 2루에 깔려 있거나 말루일 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정대현이야? 이런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치면 땅볼, 치면 더블 플레이. 그러니 깝깝해하는 타자들이 여럿 있었고요. 그때 대표적인 타자 중에 한 명이 이대호였어요. 이대호 선수의 통산 정대현 타율이 1할 중반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진짜 약했네요. 그러니까 이대호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정대현이 올라와서 땅볼 유도 끝나는 겁니다. 또 이대호 선수 빠르지 않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땅볼, 무조건 병살이었어요. 저는 뭐 정대현 선수의 비빌만한 싱커볼 투수는 사실 아직까지 못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한국 선수 중에 좀 뽑자면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왜냐면 속구가 정대현 선수가 좀 다르죠. 빠른 볼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전해서 그 싱커 투심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죠. 사이담 언더핸드
계통의 투수들은 싱커볼을 거의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던지면 사실 굉장히 구종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삼성의 박충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삼성하고 해태가 경기를 했었는데 박충식 선수가 삼성 선수고 해태 선동열 선수가 있었고 그때 두 팀이 15회 무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박충식 선수는 혼자 그 경기를 다 던집니다. 그 선수가 주로 던졌던 게 싱커. 다 해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기만큼은 박충식의 선수의 이름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싱커볼을 던졌던 투수예요. 싱커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구종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활용한 투수들이 역사적으로도 좀 있었고 또 최근까지도 비교적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좀 혹시 뽑아보신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공인구와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조금 달라서 이게 싱커는 우리는 주로 이제 언더핸드 계통의 투수들이 많이 던지는데 그 외에 제가 그 국내에서 사실 이제 주로 외국인 투수들밖에 없었고요. 뭐 나이트라든가 왼손으로는 이제 유희관 선수가 유희관 선수 이제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싱커볼을 좀 많이 던졌는데 메이저리그는 이제 공이 다르다 보니까 공이 좀 잘 미끌린다 그래요. 그래서 싱커볼을 많이 던지는 투수가 많아서 예전에 1988년에 우리 저 유현진 선수가 뛰었던 LA 다저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때 두 명의 투수가 대단했었거든요. 멕시코 출신의 발렌수엘라는 선수는 스크루볼을 던져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그 선수와 함께 오렐 허샤이저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가 워낙 좋은 공을 던졌는데 그 중에 가장 이 선수가 잘 던졌던 공이 바로 싱커예요. 저는 싱커 하면은 영상으로 많이 봤던 매덕스나 그렉 매덕스. 아니면 최근에는 그래도 그 선수를 먹여 살린 구종이 싱커라 생각해서 카이클, 휴스턴의 셀러스 카이클이 그래도 최근 선수 중에서는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이 싱커를 가졌던 투수들이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투수들이 꽤 많아요.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긴 투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케빈 브라운이라는 선수인데 LA 다저스로 FA 영입이 되면서 1억 달러의 경계선을 깼었던 그 선수도 이 케빈 브라운도 역시 싱커가 주무기였던 투수였고 비행기 사고로 안타깝게 타계를 했던 토론토의 영원한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역시 싱커를 참 잘 던졌던 투수. 다음 구종을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체인지업 한번 봐볼까요? 이야. 체인지업 하면 당연히 저희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체인지업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구 팬분들께서는 역회전으로 직구와 같은 구도로 가다가 급격하게 구속이 떨어져서 타자의 헛스윙을 만드는 이제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류현진 선수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시그니처 구종이 체인지업이라 할 수 있는데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왜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걸까요?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투구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습니다. 똑같은 투구 동작에서 속구와 체인지업 다른 구종을 다 던지니까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특히 타자들이 공을 공략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이 친구들은 딱 보면 공의 회전이 보인대요. 그래서 공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이거는 슬라이더, 이거는 속구,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 체인지업과 속구는 거의 회전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속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 이게 배트가 나가는 분위기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타자들의 배트를 많이 유도해내는 구종이 체인지업인데 유현진은 그걸 던질 때 전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최고의 무대에서 그 구종으로 10년을 넘게 버텼기 때문에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18년에 스프링 캠프 이제 다저스 글렌데일 취재를 한번 그때 갔었는데 로버츠 감독이랑 인터뷰를 하려면 다저스는 워낙 인기가 많은 팀이니까 취재진부터 그 방송 중계 스태프들까지 줄을 서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로버츠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못했을 때였거든요. 저 사람 걸 무조건 따야 되잖아요, 멘트를. 그때는 이제 글렌데이는 카트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곳인데 정말 신의 도움으로 카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다 갔는데 로버츠 감독 카트만 안 돼서 로버츠 감독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거는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 얘기하면서 류현진은 암사이드로도 이제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영어가 짧으니까 또 영문학과 나온 친구한테 아니 뭐냐 이거 했더니 야 8쪽으로 던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체인지업은 반대 타자한테 많이 던지잖아요. 이제 류현진 선수는 좌완이니까 이제 우타자한테 많이 던지는 구종이죠. 근데 류현진 선수는 좌타자한테도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그럼 그 정도의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버츠 감독이 볼 때도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딱 놀란 게 그거예요. 왼손 타자에게 지금 체인지업을 던지는 그림이 사실 저거 던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건
2013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고 제 기억이 그 신시내티와 경기를 할 때 14년쯤인가 봐요. 신시내티와 경기를 그 추신 선수랑 하는데 그때 추신 선수에게 추신 선수 왼손 타자잖아요. 체인지업을 던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저녁을 끝나고 두 선수가 먹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추신 선수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다는 그 얘기를 추신 선수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체인지업을 왼손 투수가 왼손 타자에겐 체인지업 잘 안 던져. 왜냐면 잘못 던지면 몸에 맞거든요. 그래서 잘 안 던지는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나한테 체인지업을 던지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신 선수가 화가 많이 났던 그런 기억. 선배한테 나 잡으려고 하나 맞춰주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 하면 여러 명장면이 있는데 제일 최고의 명장면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3년 데뷔해였던 것 같은데 거의 데뷔 한 달 만에 에인절스 경기에서 완봉을 했어요. 첫 완봉을 했는데 사실 에인절스가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 걸리면 가는 팀이란 말이에요. 좋은 타자들도 많고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대표적인 타자가 있거든요. 통산 타율이 1할이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류현진 선수가 에인절스 트라웃에게도 강했고 하나 걸리면 넘어가는 그런 구장에서도 이 류현진 선수의 투구가 정말 빼어났는데 그 중에 으뜸은 역시 체인지업. 오른쪽 타자들 나오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완봉을 했는데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개 언저리로 완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고요. 장 기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도 완봉인데 두 번째 완봉했을 때 19년 애틀랜타 상대로 아마 완봉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왜냐면 19년은 류현진 선수 미안합니다. 그 기대가 없었어 류현진 선수한테.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수술 뭐 그런 부상 이력도 있고 그 계약 때문에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하고 나서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의심 아닌 의심을 했을 때였는데 완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전 짧은 생각이지만 류현진 선수의 엄청 싱싱한 전성기는 조금 이제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했을 때거든요. 와 근데 거기서 완봉하고 19년에 평균 자책점 1위하고 그러니까 와 이게 어나더는 어나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류현진 선수가 놀라운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종습득 능력? 뭐 많이도 알려져 있지만 체인지업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던졌던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운 좋게 고3 때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라는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도 류현진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가 에이스였을 정도로 한기주라든가 김성훈이라든가 좋은 투수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뭐 2학년인 김광현 선수가 되려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는 여러 명의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에 오자마자 체인지업을 배워서 성공을 했고 그때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커터를 습득을 합니다. 맞아요. 오른쪽 타자 기준으로 보면 체인지업은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커터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구속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때리면 앞서 이제 정대현 때처럼 땅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구종 습득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 하고 이 선수의 또 가장 좋은 점 하나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 경기 중요한 경기대로 올라가도 상대가 얼굴을 못 읽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본인 나름대로 편안하게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다른 어떤 투수들이 갖지 못한 굉장히 큰 장점이구나. 본인만 가지고 있는 진짜. 네. 류현진 선수한테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선수들 중에 류현진 선수 체인지업만큼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 누가 있을까? 저는 최근 중에서는 그래도 고영표 선수인 것 같아요. 고영표 선수가 체인지업이랑 이제 커브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기록을 그래가지고 하나 KBO한테 부탁한 것 중에는 그 헛스윙률을 좀 살펴봤는데 고영표 선수가 헛스윙률이 엄청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체인지업 관련해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뭐 이건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체인지업 관련해서 역시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체인지업에 있어서는 거의 개인적인 생각은 페드로한테 실례예요. 체인지업만이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꼽는다는 건 진짜 다른 엄청 좋은 구종들이 많은 투수니까 길이가 한 2m 된다 그래서 괴물 외계 뭐 수식어가 엄청 많은데다가 체인지업 뭐 구속도 그렇고 본인 이력도 그렇고 너무 많으니까 저는 마르티네스가 체인지업 구종에서는 그래도 최고봉 아닌가. 행동 자체도 좀 특이하지만 손가락 팔도 길고 그래가지고 체인지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영상 중에 웃겼던 게 이제 99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할 때 그때가 정말 지나고 보니 대약물의 시대였던 그 시대인데 세미 소사 그다음에 제리 맥과이 막 엄청 많이 넣는데 다 나오는데 원래 그 올스타전 아무래도 좀 약간 설렁설렁하는 게 없지 않아 투수들이 있는데 마르티네즈가 그냥 세미 소사랑 이런 투수들한테 그냥 때리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이 왜 이래 약간 이랬던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래? 약간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웃겨요, 여러분.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특이하게 올스타 MVP가 투수가 될 뻔했어요. 올라와서 6타자인가를 다 삼진으로 잡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6타자를 다 잡지는 못했던 기억이 한 5타자까지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페드로 마르티네스. 약물의 시대를 거의 인간의 능력으로 깨뜨린 시대의 선구자였네요. 박찬호 선수도 체인지업 유명하죠. 속구도 그렇고 체인지업, 직구, 낙차 크게 떨어지는 커브 굉장히 여러 구종 다 잘 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박찬호 선수는 조금 오히려 손해를 좀 주고 두루두루 공을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강점은 속구. 국내 투수가 150을 던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는데 박찬호가 뭐 아시다시피 160 언저리를 던졌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른 공을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커브도 굉장히 좋았고 체인지업도 던지 커리어 막판에는 본인이 투심도 던져서 그 정도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투수이기도 하지만 구종 습득력이 좋았던 투수가 아니었나. 마지막으로 체인지업 잘 던졌던 투수 중에 의외로 좀 많이 묻혔던 선수는 윤석민 선수가 사실 슬라이더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 선수는 거의 4개를 펴서 네 손가락이 약간씩 다 가면서 무브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떨어졌던 그런 체인지업을 던졌었어요. 다음 구종도 저희 한번 봐볼까요? 커브는 역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동원 선수의 커브는 예술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세대가 아니니까 영상으로도 본 게 몇 번 못 돼요. 최동원 선수 같은 게. 근데 하지만 캐스터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어느 정도의 선수였을까요? 그냥 전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우상으로 봤었던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아는 여러 번 우승을 했는데 왜 롯데는 딱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어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롯데는 한 번의 우승을 저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낸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빠가 했대요. 저는 사실 84년 한국 시리즈를 봤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투수였나. 최동원이라는 사람은 롯데 우승 뭐 그 이후에 여러 명의 투수가 롯데 우승을 이끌었지만 이 선수처럼 감동적으로 우승을 이끌어냈던 기억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혼자 나와서 한국 시리즈 4승을 다 했고요. 4승만 한 게 아니라 5게임을 나와서 1패도 했어요. 그 정도로 빼어난 피칭을 했는데 최동원 선수의 빼어난 피칭의 중심에 바로 커브가 있었다는 거죠. 최동원의 커브는 그냥 커브가 아니고 드롭이라고 불렀어요. 드롭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드롭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선수는 이제 선발 투수인데 속구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 낙차가 큰 드롭성 커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상대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몰랐어요. 왜냐면 폭포스 커브라는 표현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그때 당시 드롭 이런 쪽으로까지 그 정도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니까. 영상으로만 봐도 옛날 저희 영상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메라 앵글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정밀하게 잡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도 떨어지는 게 큰 각으로 보이니까 와, 최동원 선수가 정말 엄청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투구 동작이 현란해요. 로진 한번 만지고 그 예전에는 스타킹을 신었는데 스타킹 이제 튕기고 그리고 모자 한번 잡고 안경 한번 올리고 그러고 딱 와인드업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키킹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그 압박도 있는 데다가 던지면 속구 빠르죠. 커브도 어마어마한 낙차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를 상대하는 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기억에 남는 마지막 장면이 1984년에 한국 시리즈 7차전 경기에 마지막에 장태수 선수라는 선수가 마지막 삼진을 당하는데 속구나 커브나 거의 같은 궤적에서 떨어지니까 스윙을 하다 말아요. 근데 그게 체크 스윙, 인정 스윙에서 그래서 한국 시리즈가 끝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이한 게 안경 에이스의 거의 시초니까 사실 안경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동원 선수 덕분에 이 안경 에이스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싶긴 해요. 커브가 다른 유명한 한국 선수 혹시 후배들 중에도 좀 꼽아주신다면 정민태 그리고 정민철 선수가 100km대 커브를 던져서 이 커브는 다른 공은 대개 구속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속구가 145에서 변화구도 한 130 뭐 언저리인데 예전에 유희관 선수가 100km 커브를 한번 던졌다가 김가병 타자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쟤 뭐 하는 애냐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게 커브를 노리고 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커브가 오는 걸 알아도 1구를 커브를 투수들이 많이 던지거든요. 이게 정타가 잘 안 됩니다. 빗 맞아서 땅볼 나와서 아웃되면 되게 민망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던지는 거 알아도 아니 그래 다음 공 치지 이렇게 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이걸 치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던지기도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공인데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 공이 들어오면 진짜 얼어붙는 모습이 보여요. 완전 타이밍이 뺏겨서. 그래서 투수들은 다른 구종보다 커브로 삼진을 잡으면 굉장히 좀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투수 기억나세요? 김진우 선수의 그 커브 그립이 저는 저렇게 사람이 공을 던질 수가 있나? 약간 이게 왜냐면 일반적인 커브 그립도 던지는 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김진우 선수는 뭐 약간 손가락을 정말 진짜 하나를 걸친 건가 만 건가 약간 싶을 정도로 약간 던지니까 거의 신기하더라고요. 찍어서 던지는 것 같은 스파이크 커브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베테랑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 김광현 선수 그렇게 커브가 좀 떠오르네요. 김광현 선수도 현란한 투구 동작. 어쩌면 좌우완이 바뀌어서 그렇지 김광현의 속구와 최동원 선수의 현역대 커브의 낙차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ABS가 올해부터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브가 굉장히 유리한 구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번 전춘제 준비하면서 만약에 최동원 선수가 ABS 시대를 만났다면 좀 어땠을까 약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동원이 만약 ABS 시대에 살았으면 좀 더 득세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심판 판정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요즘 시대와 또 과거 전설의 만남도 좀 약간 재밌네요. 오늘도 최동원 선수가 커브 던지는 모습 보고 싶네요. 저는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좀 지톡 당연히 꼽았습니다. 워낙 그 캐릭터도 있고 인물도 그렇고 뭐이 정도로 커브가 잘 어울리는 선수가 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큰 키에서 거의 그 친구도 198 정도 되는 키에서 이 커브를 던지는데 굉장히 위력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커브 좋았던 선수가 예전에 매치에서 삼진 많이 잡았던 드와이트 구든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은 약물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현진 팀메이트였던 클레이튼 커쇼의 커브가 굉장히 뭐 지금도 좋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커브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마지막 이제 끝판왕을 저희가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뭐 끝판왕이 두 분이셨던 거죠. 뭐 지금 방금 했던 이제 최동원 선수랑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만나보게 될 선동열 선수의 슬라이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약간 요새 유행하는 스위퍼 같지 않아요? 맞아요. 빠져나가는 이 횡 움직이나 이런 게 제가 혜태 팬이 아니었어요. 저 어린 시기에는 혜태 팬이 아니었고 되려 혜태를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왜냐하면 혜태가 막 여러 번 우승을 했잖아요. 뭐 4연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발 좀 다른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여러 야구 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동열 선수가 나오면 아 이게 또 경기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선발로 나와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공을 던졌었는데 구원으로 나오면 거의 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공을 던졌어요. 제가 선동열이라는 투수를 기억하는 첫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80년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를 국내에서 했어요. 잠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야구 팬들이면 다 기억하실 만한 사건이 한대호 선수의 역전 3런 홈런이에요. 그 홈런이 사실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선발 투수가 바로 선동열이었어요. 선동열이 그때 구위가 정말 좋았어요. 속구도 좋고 저 양반은 맨날 식초만 먹는 줄 알았어요. 몸이 정말 호리호리한데 팔이 정말 뒤에서 넘어오는데 이런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구나. 근데 이 투수의 강점이 속구만이 아니라 슬라이더인 거예요. 슬라이더가 정말 책에서 나오는 대로 휙 휘어져 나가는데 야, 이 공을 저 선수가 프로에 오면 대단하겠다는데 프로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선동열, 최동원이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두 투수가 약간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동열이 올라오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낭만의 시대예요, 진짜. 슬라이더를 던지면 치지를 못하네요. 스위퍼처럼 공이 이렇게 휘니까 아 이게 경기가 이대로 끝나버리는구나. 그래서 많은 뭐 팬들도 그렇지만 감독들도 선동열 선수가 어제 던져서 오늘 못 나오는데도 왔다 갔다만 해도 야 오늘 경기는 어렵겠다. 빨리 점수 내라. 이렇게 해서 상대가 되려 작전을 변경했을 정도로 선동열 선수의 위력은 대단했죠. 저는 상대한 타자들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는 인상적인 게 박정태 감독이 유튜브 나와서 또 얘기했던 건데 슬라이더 하면 우리가 이제 선동열 감독도 있지만 그 후세대에서는 염종석 선수의 슬라이더랑 조용준의 조라이더라고 불리는 슬라이더였는데 두 개가 좀 느낌이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염종석 선수는 과거에 빠른 공으로 묵직하게 빠르게 꺾이는 슬라이더고 조용준 선수는 당시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스위퍼 같은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길게 꺾여 나가는 약간 슬러브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선동열 감독은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자들이 너무 싫었대요. 지금 시대에도 아마 선동열
손동열 감독이, 그러니까 손동열 선수가 뛰었다면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 당시에는 사실은 그 구종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동열 선수가 올라오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명장면이 많은데 저는 89년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태평양이랑 할 때 8타자 연속 삼진 잡는 거. 그게 아마 이대진 선수가 깨기 전까지는 이대진 선수가 이제 10타자를 하면서 기록이 됐고, 이번에 이제 2024년에 조병현 선수가 이제 구원으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됐는데 거의 원조격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손동열이죠. 이 선수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일본에 가서 또 마무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첫 해에 가서 또 좀 고생을 했어요. 투구 폼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고 할 때가 아닌데 일본은 이제 가니까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버릇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해는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호시노 감독 당시 이제 주니치 감독이 너 뒤에 있는 태극기를 띄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의 국내 MVP급 선수가 일본 진출한 첫 번째 케이스니까요. 그 다음부터 본인 투구대로 던졌고 새로운 그 루틴도 만들고 하면서 그때 하나 재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도 사실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막 진출했을 텐데 그때 IMF 시기였거든요. 그때 아침에는 박찬호가 또 저녁에는 손동열이 경기를 끝냈다라는 소식이 스포츠뉴스 마지막을 장식했고 또 지하철에서 스포츠 신문의 앞뒤로 이렇게 나왔던 그런 낭만이 좀 살아있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런 전설의 저기 구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후계자가 이래서 나오는 게 좀 중요하다 좀 싶더라고요. 어떤 그런 낭만 시대의 어떤 그런 임팩트가 점점 과거로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앞서 얼핏 저는 언급했지만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는 워낙 이제 일본이 국제대회 나가면 우리에게 많이 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 다 김광현이었잖아요. 그래서 김광현 슬라이더를 일본에서 굉장히 분석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윤성민 선수를 꼽겠습니다. 고속 슬라이더라는 어떤 개념의 그걸 제일 명확하게, 그다음 최고의 명장면 2009년이었죠. WBC에서 미겔 카브레라 이런 베네수엘라 타선을 압살했던 슬라이더. 그게 이제 윤성민 선수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최고의 슬라이더 가진 투수 기억나시는? 흥국생명에 왔었던 여자 배구 선수의 아버지로도 유명해서 이제 랜디 존슨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2m 7cm에 그 선수가 한참 제가 이제 중계할 때 투수로 200승을 넘게 했었던 투수였기 때문에 그 기억에 남는데 슬라이더가 그렇게 위력적일 수 있구나. 타자들이 슬라이더에 움찔움찔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던 투수가 랜디 존슨이거든요. 저는 랜디 존슨의 슬라이더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저도 똑같은데 이 정도 체급이면 투피치로도 선발로도 200승 할 수 있다. 이거를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의 한 투수 아닌가, 약간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슬라이더가 그만큼 속구도 그렇고 빠르게 갔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같이 한 팀에서 애리조나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커트 실링도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도 역시 또 우리 김병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구종이 한두 개 더 있었으면 김병현의 업슛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만한데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그래도 제가 본 투수 중에서는 가장 라이브로 풀 영상도 많이 보고 중계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저는 최고로 꼽겠고, 그 다음에 현재 아직 안우진 선수가 직구를 더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의 직구까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봤었던 그 당시 가장 난공불락이었던 팀이 삼성이었고 삼성의 오승환 선수의 속구, 오승환 선수의 그 속구는 알고도 치지를 못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승환 선수가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오승환의 속구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삼성 팬들이, 야구 팬들이 국제대회에서나 좋은 성적을 낼 때 기반이 됐었던 공이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속구처럼 국제대회에서나 포스트 시즌에서 임팩트를 줬던 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오승환의 속구.